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의 강규호 교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면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면역학에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몸에 침입하려고 하는 병원체와의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침입하려고 하는 병원균과 싸우려고 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에 대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면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첫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실은 면역세포들의 역할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하는 병원균을 이렇게 손으로 막는 것처럼 막아준다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싸우고 있는 공간도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면역학에 관련된 교재에 그 시작되는 그 첫 번째 그림으로 나오는 분의 사진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신이라고 하는 개념의 시작을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거든요. 바이러스의 종류마다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의 처음 시도가 이만큼이나 드라마틱했는데요. 이 백신의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일어나는 반응은 여러분들 그 레그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그래프가 증가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대략 한 4일에서 5일 사이에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닌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그 백신의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대략 한 5일에서 6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략 한 일주일, 2주가 지나면은 그 항원에 대한 굉장히 효율적인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중화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침입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망으로도 굉장히 넘어갈 확률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백신을 그럼 한 번만 맞아도 되느냐 아니면 두 번만 맞아야 되느냐 그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부분의 백신은 두 번을 맞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이 그래프에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그 항체 반응은 대략 한 이 정도 레벨, 여러분들 Y축을 보시면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이 이제 항체에 대한 그 타이터, 우리 몸에 이제 혈장에 돌아다니는 항체 레벨을 나타내는 것인데 처음에 이 정도의 레벨을 했다가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보통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때부터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은 항체들을 우리 몸 안에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먼저 코비드-19,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라고도 불리는 거는 그 에이즈랑 비슷합니다. 에이즈도 질병의 이름이고 코비드-19 또는 코로나19도 질병의 이름입니다. 바이러스의 이름은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HIV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적인 명칭은 최근 사스코브2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불과 그 1년 사이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실제로 밝혀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라색 여기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삐죽삐죽 바깥에 표시되어 있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표시하는 모습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디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하거든요. 어디 손잡이를 잡고 그 문을 열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우리 몸 안에 특히나 이제 기관지나 이런 그 호흡기 쪽에 있는 표피세포의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ACE2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그 표피세포의 표면에 있는데 그것과 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과의 결합이 일어나야지만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 바이러스는 이 세포 안에 있는 호스트의 그러한 모든 단백질들과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방법은 복제를 시키는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복제를 이 안에서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굉장히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있고 굉장히 세포를 파괴해서 치명적으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의 레벨이 굉장히 사실은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사실 코로나 같은 상황이죠. 코로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었던 건
적당한 정도의 그 치명률과 적당한 정도의 감염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당하다는 의미는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바이러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바이러스가 표피세포에 들어가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포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되면 사람 입장에서는 불과 감염된 지 몇 시간 안에도 죽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감염시킬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건 감염률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치명률은 굉장히 낮은데 대신에 이게 복제를 엄청나게 잘하면서 퍼뜨리기가 좋은 상황이 있죠. 이제 코로나가 사실 그런 상황인데 이 코로나가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포 안에서 자기들을 복제를 시키면서 세포를 터뜨려서 우리가 피를 토하고 죽고 그런 상황은 사실 크게 벌어지지 않지만 이 옆에 나와 있는 면역세포들, 여기 나와 있는 T셀, NK셀,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의 대식세포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이건 염증 반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표피세포에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식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면역세포들이 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반응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후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들, 굉장히 세포 안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때 만들어지는 중요한 단백질이 뭐냐고 하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면역 반응을 매개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끼리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으로는 TNF, IL-6와 같은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면역 세포들 간에 신호 전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뉴스나 그런 신문상에서 들어봤을 법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사실은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면역세포들은 이렇게 감염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염증 반응과 관련된 공격하는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러한 바이러스의 클리어런스에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TNF나 IL-6 같은 사이토카인이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전신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 비슷한 일들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 폐혈증이라는 질환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많은 특히나 호흡기 쪽에 큰 그러니까 티슈 데미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이제 호흡을 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호흡을 못한다는 상황은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굉장히 치명적으로 죽을 수가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스코브2, 이제 코비드-19이라는 질병이 벌어지게 되면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는 선천성 면역 반응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처리가 돼서 자연스럽게 후천성 면역인 어댑티브 이민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중에 메모리 T셀과 메모리 B셀이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억할 수 있는 T셀, B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보통 이제 현재 상황에서 10대나 20대의 그런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두 다 이렇게 그런 우리가 이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는 보통 이제 고령의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메모리 반응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심각한 염증으로 사람들이 이제 중증의 그런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사실은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교에 가서 면역학을 배우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그런 교재, 텍스트북에 아마 피겨로 들어가게 될 사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데 코비드-19하고 나라 이름을 검색하면 이러한 그래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제가 위에 선택한 미국과 밑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백신을 가장 선도적으로 잘 보급해서 받기 시작한 나라들이죠.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이 피크를 찍었을 당시 이제 2020년 연말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천연두와 같은 비슷한 그래프가 보이기 시작하죠. 급격하게 새롭게 감염된 그런 환자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 뭐 7일 평균 15명도 안 되는 이러한 환자 수밖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신규 감염된 환자의 숫자보다 이제 사망하는 그러한 사람의 숫자가 되겠죠. 실제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의 보급 효과로 인해서 사망자 숫자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감소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일 평균 2명 정도의 사망자밖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에드워드 제너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면역학의 교재가 새로 써지는,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인류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병원체와의 전쟁에서 한 번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되게 기쁜 순간을 맛보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면역학에 대한 그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면역학을 제가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요. 이 위에로부터 병원교들이 침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그냥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피부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심지어는 장에도 그런 표피세포들로 덮여 있죠. 그러니까 병원체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그냥 들어올 수는 없고 이런 해부학적인 1차적인 장벽을 일단은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냥 표피세포의 세포막을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항상 무엇인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피부 같은 곳에 못이 찔렀다고 할 때 그 배리어가 일단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자마자 바로 그러면 우리 몸의 전신으로 다 그런 병원체들이 퍼지게 되느냐? 사실은 그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그 침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조망도 있고 그런 지뢰들이 박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에 우리 몸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보채라든지 아니면은 그 항생제와 같은 그 성질을 갖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는 세포가 아니라 단백질인데 병원체들이 들어오면 그 즉시 작용을 해서 걔네들을 죽일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포가 아니지만 죽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막아지게 된다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염증 반응까지 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별로 심각하지 않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많은 병원체들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네이트 이뮨셀이라 부르는 선천성 면역세포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엔 대표적으로 대식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보통 이제 그래놀로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세포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세포들은 염증 반응을 주로 일으키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염증 반응으로 끝나게 되면 어댑티브 이뮤 시스템까지 가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서 충분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가 불가능했다 하게 되면 B셀과 T셀의 효과적인 반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의 단계가 사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하나가 점프해서 뭐 끝에부터 일어난다든지 중간부터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죠. 근데 아까 백신의 개념은 어댑티브 이뮤 시스템을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먼저 미리 방어를 한다면 훨씬 이러한 중간 과정에서의 시간도 소모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시작하는 대표적인 아주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인 그 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신 2분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분과 일본의 타스코 혼조라고 하는 이 2분이 항암 면역 치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암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매년 암에 걸리고 죽고 있지만 사실 특별한 아직까지는 완치를 가져올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게 딱히 없죠. 실제 한국에서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 암에 의한 사망률의 추이가 거의 압도적으로 모든 다른 원인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가장 높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숫자를 따지게 되면 암에 의한 사망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1971년 사진을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시피 흑백 사진인데 그 당시에 닉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그 이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이제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암과의 전쟁? 이 질병과 싸운다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제 미국의 한 해 예산에서 이제 해당되는 그 금액으로
1.6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 이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이 암을 연구하고 계시는 과학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과학에 투자하게 된 그러한 사인을 미국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당시에 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암과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를 했냐? 아직도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럼 결국엔 짓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암과 싸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수술이 있겠죠. 이 기원전 1600년도에도 실제 벽화 이런데 암에 걸린 사람을 수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암인지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암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굉장히 한참이 지났죠. 1890년도에나 와서 두 번째에 우리가 이제 물리학 쪽에 도움을 받아 방사선 치료라는 거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 화학적인 약품을 개발하는 것에 의해서 194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치료법, 이제 키모세라피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40년이 지나서 1980년대부터 와서 이제 이 사실은 화학치료법의 부작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적 치료제에 의한 단백질 의약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곳에서 이러한 그 바이올로지를 이용한 항체나 그런 단백질 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면역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이제 타임지에도 표시가 되었고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표지에도 이제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암과의 전쟁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연구가 되었고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1991년에서 2015년 동안 암으로 인한 미국에서의 사망률이 26%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크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실은 굉장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암에서 면역이 과연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면역 감시에 대한 개념으로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실험적으로 보통 이제 면역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실험을 많이 하시는데 이 두 그룹으로 나눈 그런 마우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이제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마우스들이 있고 위에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면역이 온전하게 정상인 마우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칼시노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주사를 통해서 이제 마우스에다가 인젝션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00일 정도가 지나면 거기에서 암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그래프화 시켰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이 나타내는 것이 밑에 있었던 면역 시스템이 정상인 마우스들이고 빨간색은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마우스들입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시피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마우스들에서 암이 훨씬 더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과학자들이 면역학을 하는 과학자들 입장에서 면역 시스템이 그럼 암을 억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것이 암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발암물질을 포함해 방사선이나 바이러스 또는 만성염증과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암세포들은 굉장히 뭔가 다양한 그러한 시그널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 튜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러한 면역 시스템의 그 리셉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암세포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이 엘리미네이션 단계에서는 면역세포들이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생겼다가 쉽게 제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사실 젊은 사람들조차도 암세포가 하루에도 어느 정도 생겼다가 이런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흔히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암세포들이 어느 정도 이상 많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들이 생기게 되면 이 중간 단계에서 이퀄리브리엄 단계가 되게 되면 면역세포가 완벽하게 암세포를 없애지도 못하고 암세포도 더 이상 커지지를 못하는 일종의 휴면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넘어가게 돼서 오른쪽에 이스케이프 단계를 가게 되면 이 암세포들이 위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면역 편집이라고 해서 이뮤노 에디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원래 갖고 있던 뭔가 다른 세포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숨기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항암 면역 치료의 핵심 개념인 CTLA4와 PD-1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면역을 원래는 이제 억제시켜줄 수 있는 브레이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암세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게 되면은
암세포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증식하고 전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가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제일 오른쪽에 말씀을 드렸던 이스케이프 할 수 있는 암세포들이 면역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는 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CTLA4와 PD-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면역을 억제하는 데 관여를 하지만 살짝 다른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CTLA4라고 하는 건 그 T세포가 교육을 받는 단계에서 일단 수지상세포에서 그러한 활성화되기 위한 시그널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시그널들의 그 훨씬 더 강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게 CTLA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LA4가 있을 땐 이러한 아무리 다른 시그널들이 있어도 T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된 세포가 실제로 암세포가 있는 근처에 가게 되면 이 T셀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암세포는 또 다른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요. PDL1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PD-1하고 결합을 시키게 되면 T세포가 활성화돼서 왔는데 이 암 근처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억제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서 일단 비유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비유를 해서 T세포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T세포는 그냥 활성화되지 않고 뭔가 얘를 시동을 걸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T셀 리셉터와 MHC라고 하는 몰레큘의 결합이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동을 걸었다고 차가 그냥 앞으로 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어 스티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CD28라고 하는 코어 스티뮬레이션이 엑셀레이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T셀이 이제 가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옆에 있는 그 브레이크가 CTLA4라는 게 이제 굉장히 심한 그런 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차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억제를 시켜주는. 이게 왜 있냐면 사실은 우리 몸에서 T세포가 만약에 우리 몸을 가끔 잘못해서 공격하게 되면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이런 데에서는 CTLA4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브레이크가 그래서 항상 필요하게 되는데, 근데 암세포는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공격을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여기 나오는 CTLA4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중간에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암 면역 치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그 이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와서 이제 여기 인액티브한 T셀이라고 하는 건 비활성화되어 있는 T세포입니다. CTLA4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는, 옆에 암세포가 있어도 비활성화된 T세포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CTLA4의 브레이크를 중간에 막아줄 수 있는 우리가 항체를 개발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그래서 CTLA4를 막아주는 항체로 이 브레이크를 잠시 우리가 블락을 하게 된다면 이 액티브한 T셀이 다시 암세포를 공격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아까 제가 오른쪽에서 열심히 출동해서 암의 주변 환경에 갔는데 암세포도 또 다른 브레이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PDL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PDL1이 그 T세포에 있는 PD-1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열심히 활성화돼서 왔는데 또 한 번 비활성화가 돼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우리가 PD-1에 해당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 엔타이 PDL1, 그러니까 항체를 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다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개발을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네이처에서 2008년도에 그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이라고 이제 중기 연구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주제로 이러한 사파를 삽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이 절벽에 걸터 앉아 있는 이 시험관과 같이 있는 이분이 과학자이고, 오른쪽에 이 절벽에 앉아 계신 이분은 의사분입니다. 옆에 누워 있는 분은 환자이고요. 이 굉장히 끊어질 듯 말 듯한 그런 줄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보이시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여기 떨어져 있는, 사실 해골로 표시되어 있는 건 사람이라기보단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학의 업적들입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 셀과 같은 굉장히 대단한 저널에 퍼블리시가 되었던 그런 연구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사람의 치료까지 가지 못하고 이 다리에서 떨어져 계곡으로,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지금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신 이 두 분의 연구는 이 다리를 건너서 실제 환자의 치료에 굉장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사실은 그런 항암 치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그런 생존율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암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생존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이제 100%를 기준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오렌지 색깔과 파란색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위에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항암 면역 치료, 그러니까 CTLA4와 PD-1의 두 가지를 같이 병용 치료했을 때 그 그래프이고요. 아래쪽은 파란색은 일반적인 화학 치료법, 기존의 이제 암 치료법이죠. 그걸 이제 런캔서, 폐암 환자에 대해서 시도를 해서 나타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화학 치료법으로 지나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략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생존율이 거의 대략 한 1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병용 치료, 항암 면역 치료가 일어났을 때는 43%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치료의 효율을 보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이 퍼센트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모든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암 치료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그래프가 이 평행하게 내려오는데 화살표 사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암 치료를 받아서 생존율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해서 우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6개월을 사실 분이 1년을 살게 되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의 간격을 이렇게 벌려주는 것만 해도 과거의 항암 치료의 효율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항암 면역 치료의 그 효율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기 초록색 그래프와 오렌지 색깔의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비슷하게 가긴 가지만 그 끝부분에서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바닥으로 내려가서 서바이벌이 밑을 쳤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암의 완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위의 그래프에서 대략 한 30%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게 이 끝부분까지 들려 있다는 건 그 부분들은 완치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기존의 면역 치료가 이제 그 화학 치료와 같은 법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획기적인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그 CTLA4와 PD-1의 병용 치료는 이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걸 또 위로 더 끌어올린, 그러니까 완치율을 훨씬 더 끌어올린 대단한 업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그 미국에 보면 뉴욕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록펠러라고 많이 부르는데 락커펠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이제 주로 이제 생명과학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중심의 대학교인데요. 여기 이 작은 대학교 한 곳에서 노벨상 수상자만 30명이 넘게 배출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17년 5월 12일에 그 노벨 생리학상 수상하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인 제임스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동그랗게 생긴 그런 돔 모양의 강당에서 이렇게 많은 과학자분들이 앉아 계신 그 앞에서 본인의 연구 결과를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시기 이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그래프가 이 밑에 바닥을 치지 않고 위로 올라갔다는 걸 테일즈 업됐다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실 때 그러니까 그걸 듣고 계시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여기 이제 이 중에 한 명이 제가 여기 앉아서 그 당시에 포스닥으로 있었는데 기립박수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헐리우드 시상식 보면 막 일어나서 미국 사람들이 그 기립박수 하는 모습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인색해요. 박수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이분의 그러한 아까 그 다리를 건너서 실제로 환자들을 치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굉장히 대단한 연구 성과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과학자들이 감동을 하고 그런 박수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굉장히 지금 면역학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많은 질병들을 하나하나씩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갖추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신이 있고 오늘 뒤에 말씀드린 항암 면역 치료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사실 면역학을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극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질병에 또 맞닥뜨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면역학 연구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